2016년 8월 시흥의 한 고요한 아파트 단지. 1402호에 굳게 닫힌 현관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그곳에는 아침 햇살 대신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 기괴한 진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보금자리는 단 하룻밤 사이에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기이한 밀실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이성을 잃었고 누군가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파편화된 흔적들. 이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악몽보다 더 잔혹한, 그러나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했던 그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의 이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6년 8월 19일 새벽에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시흥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은 밤샘 잠복 근무를 마친 형사들의 무거운 피로감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밝아오던 그날의 아침 일상은 당직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성에 의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제 발로 경찰서 문을 넘어온 남성은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른 시간에 경찰서를 찾아와 무언가를 고백하려는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거나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초점도 감정의 동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건조하고 텅 빈 목소리로 청년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단어들을 들으며 일순간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의 진술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처음에는 그저 환상에 사로잡힌 누군가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사건의 중대함을 깨달은 베테랑 형사들은 즉시 일어서서 장비를 챙겼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확신이 수사관들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강력 1팀 형사들을 태운 순찰차는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은 채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로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곳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도심 속의 평범한 아파트. 그 중에서도 14층에 위치한 1402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는 일상적인 아침의 활기 대신 형용할 수 없는 무겁고 서늘한 정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기 전 초동 수사를 위해 문 손잡이를 잡은 형사의 손끝에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수사관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들의 이성마저 마비시킬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들을 맞이한 것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기운과 어수선하게 흩어진 물건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 가족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미 숨을 거둔 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 굳게 닫힌 욕실문 너머에서 불길한 침묵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검복을 입고 손전등을 든 채 조심스럽게 욕실 내부를 확인한 형사들은 참담한 광경에 시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청년의 여동생인 26살의 여성이 온기를 잃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크게 훼손된 현장은 단순한 원한이나 우발적인 감정 폭발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짙은
기이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에 남겨진 붉고 불규칙한 흔적들은 지난밤 이곳에서 벌어진 절망적인 시간들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떤 사건과도 다른 이질적인 패턴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각 현장이 통제되고 과학수사대인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1402호 내부를 샅샅이 뒤지며 증거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형사들은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의 잠금장치, 베란다의 방충망, 현관문의 도어로까지 모든 경로를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식 결과는 수사관들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온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족적이나 외부인의 섬유 조직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귀금속이나 현금 역시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아무런 손상 없이 보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402호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현장을 뒤집어 놓은 이는 외부에서 숨어 들어온 낯선 괴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괴하고도 잔혹한 비극의 당사자들은 어젯밤까지 이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스스로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 내부에서 무언가 파괴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감식반이 분석한 현장의 패턴들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기보다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이한 의식을 치른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20대 남매를 돌이킬 수 없는 선 너머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수사진은 현장을 벗어나기 전 아파트 내부의 일상적인 물건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평범한 가족 사진, 식탁 위에 놓여있던 먹다 남은 음식들, 그리고 거실 한편에 가지런히 정리된 생활용품들. 이 모든 것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존재했음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욕실에 남겨진 참혹한 결과물과의 괴리감은 수사관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사진과 동선을 건네받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가해자가 느끼는 당혹감이나 도주의 흔적, 혹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어떠한 사후 처리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영구적으로 멈추게 한 뒤에도 그들은 그 상황 자체를 당연히 거쳐야만 하는 어떤 과정처럼 받아들인 듯 행동했습니다. 밀실 속에서 벌어진 기이한 정화의 의식, 온전치 못한 형태로 남겨진 동생과 반려견, 그리고 감정 없는 오빠의 자수. 이 모든 파편화된 사실들은 하나의 기괴한 모자이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금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경찰서를 찾아왔던 27살의 오빠, 그리고 욕실에서 차가운 형태로 발견된 26살의 여동생. 그렇다면 이 집의 또 다른 구성원인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비극이 휩쓸고 간 현장 그 어디에도 54살의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이 일의 희생양이 되어 어딘가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또 다른 설계자인지 경찰은 신속하게 그녀의 행방을 추적해야만 했습니다. 과학수사대의 꼼꼼한 지문 채취와 혈흔 형태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시흥경찰서 강력팀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행적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시작해 주변 도로를 비추고 있는 수십 대의 CCTV 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범했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보이지 않는 동력.
그것은 원한도, 돈도, 치정도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공식을 철저히 벗어나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둡고 심연에 자리한 지대를 마주해야만 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취조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 감정 없는 청년의 입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파트의 14층 창문 너머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심리적 심연이 입을 벌린 채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흥 경찰서 강력팀의 비좁고 차가운 취조실.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 너머로는 형광등의 건조하고 창백한 불빛만이 네모난 공간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베테랑 수사관들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깊은 혼란과 서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일선 현장을 누비며 셀 수 없이 많은 범죄자들의 민낯을 마주해온 형사들이었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자,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에 벌벌 떨며 눈물로 억지스러운 선처를 호소하는 자, 혹은 교묘하게 꿰맞춘 거짓말과 알리바이를 방패삼아 수사망의 빈틈을 빠져나가려는 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직후의 인간 군상이 보여주는 행동 패턴은 대개 일정한 범주 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들의 눈앞, 취조실 한가운데에 미동조차 없이 앉아있는 27살의 청년은 그 어떤 기존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완벽한 이질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밀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거실에 초대받아 따뜻한 차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청년의 자세와 안면 근육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방어 기제는커녕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이 차가운 타해바닥 위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버린 그 절망적인 현장에 대해 묘사하는 순간에도 그의 심박수와 호흡은 기이할 만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구석에 설치된 진술 녹화용 카메라의 붉은 램프가 조용히 전멸하는 가운데 담당 수사관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켜며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지자 청년은 천천히 굳게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조한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첫 진술은 화면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프로파일러들과 형사들의 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문장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문제였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한 편의 판타지 소설을 몸이 건조하게 낭독하듯 억양 없이 평탄했습니다. 그날 밤 개가 너무 심하게 지저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듣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순간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그 개에게 아주 불길하고 어두운 존재,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악귀가 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두운 기운이 온 집안을 집어삼키기 전에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개를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청년은 허공의 어느 한 점을 텅 빈 눈동자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취조실의 회색 벽이 아니라 여전히 어젯밤 그 끔찍했던 1402호 밀실의 어느 공간을 몽유병자처럼 헤매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끔찍한 존재가 동물의 육체를 빠져나와 곁에 있던 제 여동생에게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바닥을 기어다니며 알 수 없는 기괴한 말들을 중얼거리고 평소의 그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낯선 눈빛으로 저희를 노려보기 시작했죠. 형사님,
우리는 동생을 해치려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맑은 영혼을 지키고 그 몸속에 깊이 또아리를 튼 어두운 존재를 몰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화의식을 치렀을 뿐입니다. 정화의식. 수사관이 조서 위에 힘주어 글씨를 써내려가던 펜 끝이 그 단어 앞에서 차갑게 멈칫했습니다. 상식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이 섬뜩한 단어 앞에서 숨막히는 취조실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육체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해놓고서도 이 청년은 자신들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구원해낸 구원자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범죄 수사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거짓말 탐지기나 압박 신문조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얄팍한 진술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뇌리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그 허황된 환상을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기이하고 맹목적인 확신 앞에서는 형사들의 그 어떠한 논리적인 추궁이나 이성적인 분노도 튕겨나가며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에서 모니터링을 하던 강력팀 반장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날카로운 가설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인간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눈앞의 시각적 정보마저 철저하게 왜곡하여 극단적인 환영과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요인은 현실 세계에서 단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고 극도의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특정 불법 화학물질, 이른바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하얀 가루의 치명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경찰의 범죄 내사 기록을 살펴보면 정체불명의 금지된 화학물질에 깊이 중독된 이들이 끔찍한 환시와 환청에 시달리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도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참혹한 사례들이 드물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 가족이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한 채 아파트라는 밀실 안에서 비밀스럽게 강력한 금지물질을 투약해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토록 비합리적인 사건의 전개 과정과 1402호 현장에 남겨진 기괴한 혈흔의 패턴들이 단번에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검찰에 긴급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화학물질 전담 특수수사팀과 즉각 공조해서 1402호 현장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시 뒤져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먼지 한 톨, 쓰레기통 깊숙한 곳에 버려진 주사기 바늘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쓸어담아. 강력팀 반정에 다급하고 단호한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취조실에 얌전히 앉아있던 청년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즉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파견되어 청년의 모발을 부위별로 채취하고 신체 검사를 통해 소변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밀봉된 이 증거물들은 곧바로 경찰차에 실려 다급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실로 보내졌습니다. 불법 화학물질에 의한 극성 환각 상태가 의심되는 만큼 이제부터는 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미량의 성분들이 대사작용을 통해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기 전에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다시 폴리스 라인을 넘어 1402호로 투입된 감식반 요원들과 형사들은 집안의 모든 서랍장, 옷장, 심지어는 뜯겨진 벽지의 틈새와 화장실 배수구 안쪽까지 플래시를 비추며 철저한 정밀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이 혈안이 되어 찾는 것은 명확하게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시각적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화학물질의 찌꺼기나 트약도구, 혹은
이 가족 중 누군가가 이성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증명해줄 전문 병원의 진료 기록부나 처방된 향정신성 약물 봉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거실의 낡은 찬장부터 안방의 깊숙한 수납장 안쪽까지 샅샅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닥재를 일일이 두드려보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낱낱이 찢어 부패해가는 내용물까지 맨손으로 헤집으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에 걸친 고강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집안 그 어디에서도 의심스러운 하얀 가루의 흔적이나 주사기 혹은 그슬린 은박지 같은 투약의 정황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방 서랍장 한 구석에서 덩그러니 발견된 몇 개의 약봉지들은 그저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평범한 종합 감기약이나 위장약일 뿐. 신경을 억누르거나 환각을 일으키는 항정신성 약물은 단 한 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기록망을 서버 단위로 조회해본 결과 역시 형사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 중 그 누구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넘거나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공식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이 훌쩍 지난 오후 늦은 시각, 수사본부 한편에 놓인 팩스 기계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하얀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형사들이 숨을 죽인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긴급 감정 결과지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활자화된 감정 결과를 확인한 순간 수사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깨끗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알려진 모든 종류의 불법 향정신성 화학물질 및 금지된 약물 성분에 대하여 청년의 체액과 모발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음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약물에 의한 화학적 환각이라는 강력한 가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조현병이나 심각한 뇌신경질환의 기왕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호공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하고 논리적이었던 수사 방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며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지된 화학물질이 빚어낸 끔찍한 장난도 아니었고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증명된 병적인 정신질환의 발현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이 지극히 멀쩡했던 20대 청년의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그토록 잔혹한 환각의 세계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1402호라는 철저하게 고립된 콘크리트 섬 안에서 조용히 잉태된 이 기형적인 광기는 외부의 어떠한 물리적 개입이나 화학적 자극 없이 오롯이 그들 내부의 심리적 붕괴만으로 자라난 괴물이 분명했습니다. 그물을 조이면 조일수록 사건의 진짜 얼굴은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교묘하게 몸을 숨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경찰에게 남은 단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청년과 함께 그 기괴하고 끔찍한 정화의식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던 또 다른 공범이자 현장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징발해버린 54살의 어머니. 밀실에 갇힌 진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녀의 신병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강력팀의 모든 가용 인력이 어머니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아파 낳은 딸을 스스로 영원한 잠에 빠뜨린 뒤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으며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선 것일까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환상에 사로잡힌 채 도시의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요? 시흥 일대의 복잡한 교차로와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고 있는 수만 개의 CCTV 눈동자들이 일제히 한 명의 중년 여성을 추적하기 위해 붉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402호
밀실의 미스터리를 풀 유일한 여실, 54살의 어머니. 그녀는 끔찍한 비극이 휩쓸고 간 현장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은 즉각 시흥 일대의 방공용 CCTV와 도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수만 건을 확보하여 그녀의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 화면이 빠르게 돌아가고 수사관들의 충혈된 눈동자가 화면 속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았습니다. 화면 속의 시간을 사건 발생 직후인 고요한 새벽으로 되돌리자 마침내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한 중년 여성의 흐릿한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본 수사관들은 모니터 너머로 전해지는 기이한 위화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여름의 새벽, 그녀는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맨발에 가까운 차림이었습니다. 휴대전화나 지갑 같은 최소한의 소지품도 없었고 도주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초점 없는 걸음걸이로 어두운 도로를 향해 무작정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은신처를 찾는 자의 다급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채 자신만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이탈자의 기괴한 방황에 가까웠습니다. 수사망은 그녀가 향한 시흥시 외곽의 인적 드문 국도변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좁혀졌습니다. 순찰차와 형사들의 차량이 구역을 나누어 거미줄 같은 수색을 이어가던 중 마침내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굽은 길셉에서 넋을 잃고 걷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더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 상처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에워싸며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을 영면의 길로 떠나보낸 충격에 오열하며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되찾고 극심한 패닉에 빠져 발버둥 칠 것인가? 하지만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다가선 형사들이 마주한 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파편도 남아있지 않은 섬뜩할 만큼 차갑고 공허한 얼굴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호종차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자신이 천사백유호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남겨두고 온 딸의 안이나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메마른 입술은 오직 알 수 없는 기괴한 주문 같은 말들만을 쉴 새 없이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쳐야 해. 그 검은 그림자가 아직 우리를 쫓고 있어. 수사관들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그녀를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시흥 경찰서의 두 번째 취조실. 며칠 밤을 지새워 날카로워진 강력팀 에이스 수사관이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통해 먼저 붙잡힌 아들의 진술에 뚫려 있는 논리적인 허점들을 찾아내고 이 기괴한 밀실 사건의 진짜 동기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보통 여러 명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격리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진술의 엇갈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기억을 조작하거나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거짓말을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딸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상황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어머니의 심리적인 빈틈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모성애를 자극하여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려는 베테랑 형사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서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키보드 위에 올려둔 수사관의 손가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허공에서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표정한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술은 조금 전 옆방에서 아들이 털어놓았던 그 비현실적인 판타지 소설과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가 문제였어요. 개가 짖는 소리에는
세상을 저주하는 악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개를 잠재우려 했을 때 그 기운이 매 불쌍한 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 정화의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건조하고 확신에 찬 어머니의 목소리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딸을 영면의 길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슬픔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숭고한 사명을 완수했다는 맹목적인 믿음만이 번뜩이는 눈동자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행동의 순서,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괴한 묘사까지. 격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진술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한 대칭은 형사들에게 사건의 해결이 아닌 더 큰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거나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입을 맞춘 얄팍한 거짓말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수사 지휘부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형사들은 마침내 가장 인정하기 싫은 수사관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한 형태의 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허황되고 끔찍한 환상의 세계를 뼛속 깊이 진심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수사 기법은 이들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범행 동기를 논리적으로 밝혀내고 범죄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형사들에게 가해자 스스로가 범죄의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구원자라 믿는 이 기형적인 사모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의 증거와 화학적 분석 결과는 이들이 맑은 정신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은 현실 세계의 모든 상식과 논리를 철저히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했던 모자를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환각의 늪으로 끌어당긴 것일까요? 어떻게 두 사람의 뇌리 속에 이토록 동일한 망상이 동시에 뿌리를 내리고 결국 서로의 손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끔찍한 결말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수사관들의 경험치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 눈앞에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전반을 지휘하던 강력팀 반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랍 속에 들어있던 초기 수사 보고서를 덮고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으로 다급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무너져 내린 기괴한 폐허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주워 담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지하실을 탐험하는 자들, 바로 프로파일러들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물증의 확보를 넘어 1402호라는 철저히 고립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기이한 심리적 전염과 영혼의 붕괴 과정을 역추적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실체를 쫓는 프로파일러들의 예리한 시선이 굳게 닫힌 1402호의 문턱을 넘어 그들의 과거로 파고들 채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청 소속 범죄행동분석팀, 이른바 프로파일러들이 시흥경찰서의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는 이미 물리적인 증거의 조각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혈흔의 형태, 족적의 부재, 외부 침입의 흔적이 완벽히 차단된 밀실의 구조,
그리고 체내에서 약물 반응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사건의 뼈대를 구성하는 팩트들은 모두 수집되어 있었지만 정작 이 비극적인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고 방아쇠를 당긴 치명적인 동기는 짙은 안개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상식과 이성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모자의 기괴하고도 일치된 진술 앞에서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수사 기법만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심리적 요새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남겨진 시각적인 흔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1402호라는 굳게 닫힌 콘크리트 상자 안에서 이 가족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병들고 붕괴되어 갔는지를 해부하는 역추적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심리적 부검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들과 프로파일러들의 예리한 메스가 향한 곳은 이들 가족이 세상과 맺고 있던 얇은 연결고리, 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가족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은행 계좌의 흐름,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로그까지 0과 1로 이루어진 건조한 데이터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정교하게 짜맞추자 이웃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1402호의 참담하고도 뼈아픈 민낯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나가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추락의 기록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재구성한 1402호의 서사는 심각한 경제적 파탄에서부터 그 비극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범하게 유지되던 이 가정의 울타리는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사업 실패 혹은 모종의 이유로 가족의 곁을 떠나거나 철저히 분리되면서부터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인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진 상태에서 54살의 어머니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불어나는 빚더미를 고스란히 양어깨에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빗발치는 채권자들의 독촉전화, 현관문에 시뻘겋게 붙어있던 압류 딱지의 공포, 그리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한의 빈곤. 이 숨막히는 압박감은 어머니의 이성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더 이상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와 벼랑 끝에 몰린 절망감은 그녀를 깊고 어두운 우울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완벽하게 탈락한 그녀에게 1402호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밀실의 환경 속에서 현실 세계의 고통을 이겨낼 내면의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어머니의 정신은 점차 기형적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압수된 어머니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통화 내역에는 무속신앙과 기이한 영적 존재, 그리고 주술적인 힘에 광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절망적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실의 논리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와 불행의 연속을 그녀는 자신들의 가족에게 씌인 악하고 어두운 기운 때문이라는 비합리적인 망상으로 치환해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교류를 철저히 끊고 거실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는 나날들. 그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위태로운 몸부림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뇌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위험한 환각의 촉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7살의 아들은 왜 이토록 터무니없는 어머니의 망상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광기의 소용돌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일까요?
프로파일러들은 아들의 고립된 생활 패턴과 심리적 유약함에 주목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뚜렷한 직업이나 사회 활동 없이 1402호라는 비좁은 공간에 갇혀 지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일조차 극히 드물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단절된 채 하루 종일 우울증과 망상에 빠진 어머니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의 심리적 지지 기반은 오직 어머니 한 사람에게로 기형적으로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비교를 통해 현실 감각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여과장치도 없었기에 어머니가 뿜어내는 극도의 불안감과 망상적인 세계관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들의 무기력한 자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앞길을 보았다고 속삭일 때 아들 역시 그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공포를 함께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성과 논리가 마비된 채 오직 맹목적인 믿음과 공포만이 존재하는 위험한 공생관계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하게 고립된 섬 1402호에서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연결된 끈을 쥐고 있던 사람은 바로 비극의 피해자가 된 26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장으로 향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게 귀가해야 했던 그녀. 여동생은 이 병든 가족의 유일한 경제적 돌파구이자 생명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던 1402호의 환상 속에 외부의 현실이 강제로 침입하는 마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압박에 지친 여동생은 집안에서 무기력하게 주술에만 매달리는 어머니와 오빠를 보며 강한 불만과 피로감을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선 대화가 오가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을 것입니다. 일버설적인 가정이라면 흔히 있을 법한 가족 간의 다툼이나 푸념이었겠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맹신에 사로잡혀 있던 어머니와 오빠의 왜곡된 시선에는 여동생의 그러한 날카로운 반응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지치고 예민해진 딸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에 조종당하는 낯선 존재의 발악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에 걸친 치밀한 심리 분석과 생활 반응 조사를 마친 범죄 행동 분석팀의 프로파일러들은 수사 지휘부가 모인 팽팽한 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1402호의 구조도와 가족들의 관계망을 가리키는 프로파일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이 품고 있는 진실은 수사관들의 숨통을 조여올 만큼 서늘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원한이나 사이코패스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고립감, 감당할 수 없는 극단의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이라는 너무나도 끈끈하고 폐쇄적인 유대감. 이 세 가지 독소가 1402호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결합하여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완벽한 심리적 배양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양장 안에서 범죄학에서도 극히 드물게 보고되는 치명적인 정신병리 현상이 아주 조용하고 파괴적으로 자라났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낯설고도 전문적인 학술 용어 하나에 회의실에 모인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게 전염시키고 급기야 가장 사랑하는 혈육을 영면의 길로 인도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진짜 악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비극의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심리학적 열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사관들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직 굳게 닫힌 문 안에서만 은밀하게 전염되는 소름 끼치는 환각의 세계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짓누르고 있는 시흥 경찰서 회의실.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빛이 수사관들의 굳은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단상에 선 프로파일러의 입술을 통해 마침내 이 기괴한 비극의 정체를 설명할 낯선 학술 용어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폴리아두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말로는 공유 정신병적 장애 혹은 감흥성 정신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범죄 심리학과 정신의학계에서도 극히 드물게 보고되는 특수한 병리 현상입니다. 한 사람의 뇌리에서 발생한 심각한 망상이나 환각이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물리적, 심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전염되어 동일한 증상을 공유하게 되는 끔찍한 심리적 동기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프로파일러는 1402호라는 철저하게 고립된 콘크리트 상자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광기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가족의 이성을 갉아먹으며 걷잡을 수 없이 증식해 나갔는지를 치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상의 첫 번째 진원지, 즉 이 끔찍한 바이러스의 최초 발현자는 바로 54살의 어머니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채와 붕괴된 가정의 경제적 무게는 그녀의 연약한 이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을 조여오는 현실의 압박감 속에서 그녀의 뇌는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극단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이 모든 불행과 가난이 자신의 무능함이나 사회적인 실패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이고 사악한 존재, 즉 악귀의 저주 때문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나 주술에 깊이 빠져들었던 그녀의 검색 기록들은 무너져 내리는 정신의 폐허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현실을 회피할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 악귀란 존재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7살의 건장한 아들이 이토록 터무니없는 어머니의 망상에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완벽하게 동화되어 버린 것일까요? 프로파일러들은 아들의 역할을 수용자, 어셉터로 규정했습니다. 공유 정신병적 장애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조건은 바로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과 절대적인 의존관계입니다. 아들은 성인이었지만 오랫동안 직업 없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어머니와 단둘이 1402호라는 비좁은 밀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 감각을 개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여과 장치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어머니가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를 묘사하고 속삭일 때 심리적으로 어머니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아들의 뇌 역시 그 공포를 실제 존재하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의 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정신은 기형적으로 얽히며 하나로 융합되었고 결국 아들마저 어머니가 보는 환영을 함께 보고 그녀가 듣는 환청을 함께 듣는 돌이킬 수 없는 망상의 늪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 기형적인 공생관계 속에서 가장 참혹한 위치에 놓여 있던 것은 바로 비극의 주인공이 된 26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외부 세계와 1402호를 연결하고 있던 그녀는 이 병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녀린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현관문을 열고 정상적인 현실의 세계로 나갔다가 밤이 되면 주술과 광기가 지배하는 1402호의 어둠 속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 파김치가 된 몸으로 귀가했을 때 암막 커튼을 치고 알 수 없는 의식에 집착하는 어머니와 오빠를 마주하는 것은 그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피로에 지친 여동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의 행동에 거칠게 짜증을 내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이 완벽하게 마비된 어머니와 아들의 왜곡된 시선에는 여동생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조차 전혀 다른 끔찍한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지치고 예민해진 딸의 낯선 표정, 평소와 달리 나를 세우는 거친 말투로 망상에 깊이 감형된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일상의 피로가 아니라 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는 사악한 그림자의 발악으로 비춰졌습니다. 내 착한 딸이 저렇게 변할 리가 없다. 저것은 내 딸이 아니라 그녀를 조종하는 어두운 존재다. 어머니의 뇌리에서 시작된 이 치명적인 오독은 아들에게로 즉각 전염되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끔찍한 존재를 몰아내야만 한다는 비극적인 사명감으로 둔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악의적인 원한이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완전히 소외된 가족이 극한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서서히 미쳐갔고 그 붕괴된 이성이 밀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작용하며 빚어낸 거대한 심리적 참사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반려견은 그 팽팽하게 당겨진 광기의 활시비를 끊어버린 최초의 기폭제였을 뿐입니다. 개 짖는 소리를 어두운 기운의 징조로 오인한 모자가 자신들만의 기괴한 의식을 시작했을 때 이를 말리려던 여동생의 극렬한 저항은 오히려 그들의 망상을 확신으로 바꾸어버리는 불행한 트리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그 참혹한 새벽, 1402호에서는 혈육을 향한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병든 뇌가 만들어낸 가상의 악몽과의 처절하고도 무의미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파일러의 길고 무거운 브리핑이 끝난 후 회의실에는 깊고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맴돌던 도대체 왜? 라는 거대한 물음표는 이제 인간 심리의 가장 나약하고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서글픈 마침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기와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모두 규명된 이상 이제 경찰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그려낸 이 보이지 않는 심리의 지도를 바탕으로 감식반이 수집한 차가운 물리적 증거들을 결합하여 그날 밤 12시간 동안 벌어졌던 밀실의 진실을 초단위로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것. 형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수사대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와 현장 사진, 그리고 모자에 일치된 진술조서를 한데 모은 강력팀은 이제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작업인 타임라인 재구성에 돌입하기 위해 다시금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 시흥 경찰서의 창밖으로 그날의 1402호처럼 무거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립된 섬 안에서 벌어진 피할 수 없었던 정화의식의 타임라인을 철저하게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복귀할 차례입니다. 수사지휘부의 엄중한 지시에 따라 과학수사대의 정밀한 혈흔 형태 분석 결과와 모자에 일치된 진술조서가 하나의 거대한 타임라인으로 병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려낸 심리적 붕괴의 지도를 바탕으로 강력팀 형사들은 1402호라는 차가운 밀실에서 벌어진 12시간의 참혹한 궤적을 분초 단위로 되짚어보는 리컨스트럭션, 즉 현장 재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벽면을 가로지르는 붉은 실선들과 3D 스캐너로 복원된 공간의 구조는 단순히 그날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잠식되어 갔는지를 입증하는 서늘한 시각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이 병든 가족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운명의 밤으로 시계를 되돌렸습니다.
운명의 날이었던 2016년 8월 18일 저녁. 굳게 닫힌 1402호의 현관문 너머로는 이미 상식과 이성의 빛이 닿지 않는 짙은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진 거실 안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거미줄처럼 극도의 긴장감과 불길한 고요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과 기나긴 사회적 고립감으로 빚어진 어머니의 망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고, 아들 역시 어머니가 뿜어내는 그 기괴한 주파수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현실 감각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두 사람의 뇌리는 보이지 않는 사악한 존재가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요한 미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으며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이 평소와 다르게 거칠고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상식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것은 그저 배가 고프거나 산책을 요구하는 동물의 본능적인 투정이자 평범한 울음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유 정신병적 장애, 폴리의 두니테이르, 깊고 어두운 늪에 완전히 빠져있던 모자의 귀에는 그 작은 짐승의 소리가 파멸을 예고하는 사악한 그림자의 포효로 들렸습니다. 저 짐승 안에 어두운 기운이 깃들었다. 우리를 해치기 전에 몰아내야만 한다. 어머니의 섬뜩하고도 확신에 찬 선언과 함께 1400기호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이성의 끈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반려견의 육체를 향한 첫 번째 비극적인 정화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거실 바닥과 벽면 하단에서 채취한 불규칙한 형태의 흔적들은 짐승의 육체에서 가장의 악귀를 억지로 몰아내려 했던 두 사람의 맹목적이고도 통제불능한 행동 반경을 너무나도 서늘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려던 26살의 여동생이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정면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아끼며 키우던 반려견이 어머니와 오빠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 영면의 길로 억지로 떠밀려가는 모습을 본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극심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자 사랑하는 가족의 이성이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을 막아보려던 처절하고도 당연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처절한 몸부림은 이미 광기라는 괴물에게 완전히 잡아먹혀버린 모자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다른 신호로 해석되는 최악의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의 거친 호흡과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평소와 다른 강렬하고 격렬한 반항의 몸짓. 그 순간 어머니의 초점 없는 텅 빈 눈동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진 반려견에서 딸의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그리고 기괴하게 옮겨갔습니다. 짐승의 몸을 빠져나온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내 사랑하는 딸에게로 옮겨갔구나. 그 기괴하고도 단호한 한마디는 1402호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는 최종적인 파멸의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의 그 시선과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가족의 생명줄이었던 여동생을 순식간에 반드시 퇴치해야만 하는 사악한 적으로 완벽하게 규정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작된 거친 물리적 충돌은 집안 깊숙한 곳, 도망칠 곳조차 없는 좁고 밀폐된 욕실 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식반이 욕실 내부의 타일 벽면과 천장, 그리고 세면대 주변에서 발견한 수많은 비산 형태의 붉은 궤적과 바닥에 긁힌 듯 남겨진 방향성 흔적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벌어진 사투가
얼마나 맹렬하고 절망적인 것이었는지를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분석한 이 과정은 단순한 원한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일반적인 가해 행위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모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혈육의 육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인지 능력조차 상실한 채 오직 딸의 몸을 강제로 장악한 가상의 악귀와 숭고한 성전을 벌이고 있다는 무서운 착각과 환희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여동생의 처절한 절규와 가족의 이성을 일깨우려던 마지막 외침은 맹신이라는 거대하고 견고한 벽에 부딪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타일 바닥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욕실 바닥 위에서 결국 이성의 마지막 빛은 짙은 어둠에 완전히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망상에 빠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손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한 침묵 속으로, 그 누구도 되돌아올 수 없는 차가운 영면의 세계로 강제로 떠나보내고 만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12시간에 걸친 현장 재구성 결과를 하나로 취합하며 깊고 무거운 탄식을 내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 문 손잡이에서 선명하게 채취된 그들의 지문들. 집안 곳곳에 불규칙하게 흩어진 물리적인 궤적들은 명백하게 그날 밤의 참상을 법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 방대한 기록의 산더미 속 그 어디에도 범죄자 특유의 악의적인 의도나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의 계획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때 사회적 개입과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해 골마 터져버린 마음의 병과 외부의 그 어떤 따뜻한 도움의 손길도 없이 철저하게 방치된 고립된 영혼들이 빚어낸 거대하고도 슬픈 파국만이 현장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 비친 1402호는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홀로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인간이 가진 본성과 이성이 얼마나 종이장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잔혹한 심리적 붕괴의 표본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8월 19일에 밝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몰아치며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광기의 폭풍우가 지나간 1402호에는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고 차가운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틈새로 얇게 스며든 아침 햇살을 비춘 거실 한가운데에는 길고 끔찍했던 모든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신들이 숭고한 임무를 완수해냈다는 기괴한 자부심에 찬 두 사람이 넋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과 사랑하는 가족을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냈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으며 영면에 든 동생을 차가운 욕실에 홀로 뒤로 한 채 평온하게 아침의 고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들이 재구성한 이 참혹한 리컨스트럭션의 마지막 장이 서서히 닫히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모든 입증이 끝난 지금 이 병든 모자에게 남겨진 것은 단순히 차가운 법의 심판을 넘어서는 그 어떤 형벌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로의 각성뿐이었습니다. 망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지옥일까요? 시흥 경찰서 강력팀의 낡고 흠집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방대한 분량의 수사 기록들이 마침내 하나의 두꺼운 파일로 단단하게 묶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402호라는 철저하게 고립된 콘크리트 밀실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이 믿기 힘든 비극은 이제 경찰의 통제선을 넘어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로 그 무거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끔찍한 전말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의 대중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정황과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 잔혹하고도 비현실적인 행위를 주도하고 실행에 옮긴 모자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뢰 그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괴물이거나 혹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거운 죄악을 회피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묘하게 미친 척 연기를 하는 파렴치한 범죄자일 것이라고 단정지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열린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에 법정안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던 날, 선 분노와 혐오의 감정은 피고인석에 조용히 걸어나와 앉은 두 사람의 텅 빈 모습을 확인한 순간 무겁고 당혹스러운 침묵으로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지급된 칙칙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54살의 어머니와 27살의 아들은 세상을 향한 반항심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의 기색은커녕 여전히 자신들이 창조해낸 그 어둡고 깊은 망상의 세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한 메마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초점 잃은 흐린 눈동자는 엄숙한 표정의 재판장이나 분노에 찬 방청객들을 향하는 대신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몽유병자처럼 멍하니 맴돌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그들의 입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위협을 방어하려는 듯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장들을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사악한 존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해냈다는 기이하고도 맹목적인 자부심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법정에는 경찰청 소속의 노련한 프로파일러들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의학 정신과 전문의들이 차례로 묵직한 발걸음을 옮겨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방청객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진실을 해부하는 이 전문가들의 증언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심리검사 결과지, 뇌파 분석 자료, 그리고 가족의 기형적인 행동 패턴을 추적한 수십 장의 전문적인 보고서가 법정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의 냉철한 입을 통해 1402호라는 밀실 안에서 서서히 자라난 공유 정신병적 장애, 이른바 폴리아두 현상의 참혹하고도 치명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낱낱이 해부되어 법정의 높은 천장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전문의들은 단호하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재판부를 향해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1402호의 그 차가운 욕실 바닥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던 정확히 그 순간, 이 모자는 현실 세계와 자신들의 환각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완벽하게 마비된 상태였으며 자신들의 물리적 행동이 타인의 생명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극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한 생명을 영면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사회적 고립과 극한의 경제적 압박이 만들어낸 끔찍한 정신병리의 가여운 희생양이기도 하다는 이 역설적인 결론 앞에서 재판부는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이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텅 빈 영혼들에게 도대체 인간의 법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어 그 죄의 무게를 공정하게 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나긴 심리와 치열한 법리적 검토 끝에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교도소에서의 징역형 수감이 아닌 외부 사회와의 철저한 물리적 격리 및 장기간의 강제적인 전문 정신과 치료를 최우선으로 명령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었던 강력힘 형사들과 심리 분석에 참여했던 프로파일러들은 이 기괴한 비극에 내려진 진정한 형벌이 법원의 건조한 선고문이나 차가운 병실의 새창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치료감호소의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서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강력한 항정신성 약물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치료가 그들의 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잔혹하고도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심판의 시간이 비로소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투약된 약효가 점차 돌면서 뇌리를 꽉 쥐고 있던 짙고 무거운 망상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눈앞에서 매일 밤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던 사악한 악귀의 형상은 거짓말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며 영원히 소멸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환각이 사라진 그 맑고 또렷해진 이성의 빈자리에 마침내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 세계의 거대한 진실이 무자비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올 것입니다. 망상의 지배에서 완벽하게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은 자신들이 지난 여름 1402호의 축축한 욕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날 밤의 모든 파편화된 기억들을 하나하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손끝에 여전히 남아있던 미세한 떨림, 귓가를 맴돌던 환청, 그리고 타일 바닥으로 붉게 흩어지던 참혹한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왜곡된 기억의 필터를 찢어버리고 차갑고 날카로운 현실의 빗으로 변해 그들의 심장을 찔러올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 싸웠던 그 어두운 존재는 애초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몰아내려 했던 것은 사악한 그림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맑고 순수했던 자신의 친딸이자 하나뿐인 여동생의 고귀한 생명 그 자체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 살고자 발버둥 치며 가족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었던 동생의 마지막 절규가 사실은 악귀의 기괴한 발악이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손에 영면의 길로 억지로 떠밀려 가야만 했던 연약한 소녀의 처절하고도 가엾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 모자의 영혼은 그 어떠한 물리적인 고문이나 육체적인 형벌보다도 더 끔찍한 극단의 절망감 속으로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법적으로 감형받을 수도, 운 좋은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도 없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무자비한 양심의 무기징역입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서 눈을 뜰 때마다 1402호의 그 서늘했던 타일 바닥의 온도와 손끝에 남은 끔찍한 감각이 그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올 것이며, 스스로가 배아파 낳은 자식을, 같은 피를 나눈 하나뿐인 혈육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영원한 어둠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는 그 거대하고 끔찍한 죄책감의 감옥 안에서 그들은 남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묻은 진실을 온전한 이성으로 마주하는 그 고통스러운 각성의 시간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엄벌보다도 가혹하고 잔인한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형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두꺼운 수사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덮으며 수십 년간 숱하게 끔찍한 범죄 현장을 누벼온 백전노장의 강력팀 베테랑 형사는 텅 빈 사무실의 어두운 창밖을 깊은 탄식과 함께 응시했습니다. 시흥의 평화로운 평범한 아파트 단지. 누군가의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여야 마땅했을 1402호를 단숨에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그 끔찍한 악귀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수사관은 단호하게 단언합니다. 그것은 결코 저승의 문을 열고 올라온 초자연적인 괴물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악하고 불길한 주술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을 파멸로 이끈 진정한 악귀는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아주 깊고 차가운 그늘 속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인태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도심 외곽의 낡은 아파트 구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제적 파탄과 매일같이 목을 조여오는 끝없는 빚더미의 스렁은 그 무엇보다 무섭고 잔인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철저하게 단절된 완벽한 소통의 부재, 사회적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철저하게 방치되어 버린 연약하고 위태로운 정신, 그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려 추락하기 직전인 이들에게 단 한 명의 구원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 차갑고 절망적인 현실의 연속. 이 모든 잔혹한 사회적 조건들이 하나의 밀실 안에서 엉겨붙어 만들어낸 짙고 어두운 절망감이 사람의 뇌리를 조용히 잠식하고 멀쩡했던 이성을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린 그 거대한 괴물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만약 그 가혹하고 외로웠던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1402호에 굳게 닫힌 차가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빚더미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이성을 잃고 미쳐가던 어머니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고 누군가 따뜻한 안부의 말을 건네거나 행정적인 구원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내밀어 주었다면 이 끔찍한 파국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립된 밀실 안에서 이성과 논리가 붕괴되어가는 모자에게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회적 환기구가 단 하나라도 존재했었다면 2016년에 그 끈적이고 무더웠던 8월의 밤, 26살의 착하고 성실했던 여동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된 퇴근길에 발걸음을 마치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와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악귀는 결코 스스로 어둠 속에서 마법처럼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외면하고 지나쳐버린 차가운 현실의 사각지대, 바로 그 타인을 향한 무관심의 미세한 틈새를 파고들어 인간의 나약한 영혼을 갉아먹으며 거대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으로 끝이 난 1402호 밀실의 서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인간의 병든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는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진실이 여러분의 가심에도 깊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에 굳게 문을 닫고 홀로 고립된 채 남몰래 마음의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깊은 탄식과 인간 심리의 어두운 심연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이 서늘한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이나 꼭 듣고 싶은 범죄 수사 이야기가 있다면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깊이 묻힌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추적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